아버님, 저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만은 제발. 출산한 지 한 달 된 과부 며느리를 내쫓은 시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집안이 기운다 했습니다. 무당도 점쟁이도 한결같이 말했지요. 밖에서 들어온 불정한 기운이 뿌리를 내렸다고. 그리고 시아버지는 마침내 알아버렸습니다.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그런데 며느리를 내쫓고 나서 집안에 좋은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며느리는 독부였던 것일까요? 아니면 이 집안의 냉기는 처음부터 다른 곳에서 비롯된 것이었을까요? 야다무아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다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옛날 옛적 충청도 어느 양반 고을에 윤석견이라는 노양반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때 한양 조정의 이조판서를 지낸 인물이었지요. 임금의 옥자 곁에서 나라의 크고 작은 벼슬을 손에 쥐고 흔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고을 사람들은 그의 이름 석자만 들어도 허리를 굽혔고 먼 고을에서도 그의 집 앞에는 청탁을 들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사란 언제까지나 같은 빛으로 빛나지 않는 법이지요. 아들 윤성우가 세상을 떠난 뒤부터였습니다. 윤석견의 집안에는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어둠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논밭은 해마다 흉작이었고 사랑채를 오가던 손님들의 발길은 뚝 끊겼습니다. 조정에서 쌓아둔 연줄도 하나둘 식어갔고 믿었던 하인들마저 야반에 짐을 싸 도망치는 일이 생겨났지요.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판서댁이 기운다. 처음에는 낮은 목소리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말은 담을 넘고 개울을 건너 고을 전체에 퍼졌습니다. 윤석견은 그 소문을 들을 때마다 이를 악물었습니다. 가문이란 그에게 목숨보다 소중한 것이었으니까요. 조상의 위패 앞에서 한평생 고개를 들고 살아온 사람에게 가문이 기운다는 말은 죽음보다 무거운 선고였습니다. 그는 원인을 찾으려 했습니다. 무당을 불러 굿을 버리고 이름난 점쟁이를 찾아 산을 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지요. 집안의 기운은 여전히 가라앉아 있었고 윤석견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의심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저 여인이 들어온 뒤부터다. 윤석견의 며느리 옥수가 이 집에 온 것은 3년 전이었습니다. 옥수는 충청도 양반 가문의 딸이었습니다. 집안은 윤석견 댁보다 한 수 아래였지만 그래도 내로라 하는 선비의 핏줄이었지요. 혼례를 올리던 날 옥수는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가마에서 내렸습니다. 붉은 연지를 찍은 얼굴 위로 불빛이 어른거렸고 마당에 늘어선 하인들이 일제히 허리를 굽혔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옥수는 혼자였습니다. 남편 윤성우는 신방에 들지 않았습니다. 병이 깊다는 핑계였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옥수는 금세 알아차렸습니다. 윤성우는 아내를 들여다보는 일 자체를 꺼렸습니다. 시선을 주지 않았고 말을 섞지 않았으며 같은 밥상에 앉아도 벽을 보고 수저를 들었지요. 3년이 그렇게 흘렀습니다. 옥수는 그 집에서 살아남는 법을 익혔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마당을 쓸고 시아버지의 밥상을 직접 챙기고 남편의 약을 다리고 몸종들에게 군말 없이 일을 시켰습니다. 눈물은 혼자 있을 때 흘렸고 웃음은 필요할 때만 내보였습니다. 그녀는 그 집의 며느리이기 이전에 그 집에서 버텨내야 하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봄 윤성우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편이 죽은 지 6달 뒤 옥수는 아이를 낳았습니다. 사내 아이였습니다. 윤석견은 그 소식을 듣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늦게라도 대를 이을 손자가 생겼다는 안도감이 먼저였지요. 그러나 그 안도감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윤석견의 안채 깊은 곳에서 옥수는 아이를 가슴에 안고 조용히 앉아 있습니다. 출산한 지 한 달째. 그 고요함이 윤석견에게는 수상합니다. 슬퍼하지도 기뻐하지도 않는 그 눈빛이 마치
무언가를 감추고 있는 듯 보였지요. 옥수의 속내는 그러나 윤석견이 짐작하는 것과는 달랐습니다. 남편 윤성우는 살아생전 옥수에게 단 한 번도 따뜻한 말을 건넨 적이 없었습니다. 아내로 들인 것은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함이었고 그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자 윤성우는 아내를 그저 집 안의 가구처럼 취급했지요. 옥수가 손수 다려온 약사발을 받으면서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었고 옥수가 밤새 뜬 눈으로 간병해도 아침이면 못 본 척 돌아누웠습니다. 그 세월 동안 옥수의 마음 한쪽은 조금씩 굳어갔습니다. 봄날 장이 서는 날이면 옥수는 몸종 하나를 데리고 장터에 나가는 것이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처음 막동을 만났습니다. 그는 여러 고을을 떠돌며 물건을 파는 보부상이었습니다. 옥수보다 몇 살 위였지만 얼굴에는 아직 소년 같은 구석이 남아 있었지요. 막동은 옥수에게 처음으로 사람 대접을 해주었습니다. 고단해 보인다고 걱정했고 짐이 무겁다 싶으면 받아들었으며 웃으면 같이 웃어주었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온기가 오랫동안 추위 속에 있던 옥수에게는 불씨처럼 느껴졌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장이 몇 번 더 서는 동안 두 사람 사이에 말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쌓였습니다. 옥수는 그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더 깊이 숨겼지요. 그리고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 세상에서 처음으로 옥수의 것이 된 존재였습니다. 아이를 품에 안는 순간 옥수는 처음으로 이 집에서 살아야 할 이유가 생겼다고 느꼈습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 아이만은 지켜야 한다고 그 작고 따뜻한 숨결을 느끼며 옥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 다짐이 얼마나 혹독한 시험을 받게 될지 아직은 알지 못한 채로 아들이 죽고 손자가 태어났음에도 윤석견의 집안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기울었습니다. 가을거지가 끝난 논밭에서 돌아온 머슴이 가져온 소식은 올해도 수확이 예년의 절반에 못 미친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랑채 마루를 드나들던 인근 양반댁 자제들도 어느새 발걸음을 끊었고 조정에서 날아오던 안부 서찰도 뚝 갇혔습니다. 집안 곳곳에는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지요. 담벼락에 회가 들뜨고 사랑채 기둥에 오칠이 벗겨지고 마당 우물에 두레박줄이 닳아 끊어졌습니다. 윤석견은 그 모든 것을 눈으로 보면서도 고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다시 무당을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이웃 고을에서 용하다는 소문이 난 무당이었습니다. 사흘 밤낮으로 구판이 벌어졌고 징소리와 북소리가 밤새 고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웃 양반들은 얼굴을 찌푸렸고 하인들은 마당 한쪽에 쭈그리고 앉아 수군거렸습니다. 굿이 끝난 다음 날 무당은 마지막으로 윤석견 앞에 앉아 말했습니다. 나리, 이 집에 불정한 기운이 있습니다. 밖에서 들어온 것이 안채 깊이 뿌리를 내렸습니다. 그것을 걷어내지 않는 한 이 집안은 계속 기울 것입니다. 윤석견은 그 말을 듣고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당이 떠나고 홀로 사랑채에 앉은 윤석견의 눈길이 안채 쪽으로 향했습니다. 저 안에서 아이를 안고 있을 옥수의 모습이 떠올랐지요. 밖에서 들어온 것. 그 말이 귓속에서 쉬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윤석견은 옥수를 사랑채 앞마당으로 불러냈습니다. 늦가을 바람이 제법 차가웠습니다. 옥수는 아이를 안은 채 마당에 섰고 윤석견은 툇마루 위에 단정히 앉아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서너 걸음의 거리가 있었지만 그 공간에는 보이지 않는 무게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윤석견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이 집에 발을 들인 뒤부터 집안이 기울었다. 용하다는 무당마다 집안에 불정한 기운이 있다 하고 점쟁이들도 한결같이 같은 말을 한다. 내 생각은 어떠하냐? 단도직입이었습니다. 물음이 아니라 선고에 가까운 말투였지요. 옥수는 잠시 아이를 더 꽉 안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시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님, 저는 이 집에 와서 하루도 몸을 사린 적이 없었습니다. 서방님 병수발의 집안 살림까지 제 한 몸으로 지켜왔습니다. 그 불정한 기운이 저에게서 비롯된 것이라 하시면 저는 달리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는 판서 어른의 손자입니다. 저는 이 아이를 위해 이 집을 지킬 것입니다.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윤석견은 며느리의 눈을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눈빛 어딘가에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보다 더 짙은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결기였습니다. 혹은 각오였지요. 윤석견은 헛기침을 한 번 하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들어가거라.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그 짧은 말 뒤에서 윤석견의 의심은 꺼지지 않은 채 오히려 더 단단하게 불씨를 키워가고 있었습니다. 그 즈음 오랫동안 소식이 끊겼던 윤석견의 옛벗이 무난 인사를 왔습니다. 황첨지였습니다. 그는 한때 한양 포도청에서 포교로 일했던 사람으로 사람의 낯빛과 눈빛만 보고도 속내를 꿰뚫어 본다는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그러나 젊은 날의 예리함은 세월 앞에 조금 무뎌졌고 지금은 고향 고을로 돌아와 조용히 여생을 보내고 있었지요. 황첨지는 안채에서 차를 내오는 동안 이런저런 안부를 나누다가 불쑥 물었습니다. 손자가 태어났다 들었네. 한번 봐도 되겠나? 윤석견은 허락했습니다. 몸종이 아이를 안고 나왔고 황첨지는 아이를 받아 무릎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아이는 칭얼거리지도 않고 조용히 눈을 껌뻑였지요. 황첨지는 아이의 얼굴을 한참이나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러다 이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입가에 무언가 걸린 듯 잠깐 굳었다가 이내 아무 일 없는 듯 아이를 몸종에게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차를 한 모금 마시며 화제를 바꾸었지요. 그러나 윤석견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황첨지가 아이를 보며 지었던 그 묘한 표정, 무언가를 알아차렸으나 말하기를 주저하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황첨지가 돌아가는 길, 윤석견은 대문까지 직접 배웅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황첨지의 소매를 살짝 잡으며 낮게 물었습니다. 자네, 아까 아이를 보며 무슨 생각을 했나? 황첨지는 잠시 걸음을 멈추었다가 조용히 답했습니다. 아니네. 그냥 귀여운 아이로구나 싶었을 뿐이야. 그 말이 오히려 윤석견의 가슴에 돌처럼 박혔습니다. 황첨지가 돌아간 뒤 윤석견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등잔 심지가 타들어가며 방 안을 가득 채우던 빛이 조금씩 작아졌습니다. 윤석견은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나 창가에 앉았습니다. 창호지 사이로 스며드는 바람이 차가웠지만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한 가지 물음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지요. 저 아이는 과연 내 손자인가? 아들 윤성우는 병이 깊었습니다. 혼례를 올린 첫날부터 몸이 성치 않았고 그 후로도 내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기를 반복했지요. 윤석견은 아들에게 대를 이으라는 말을 여러 번 했지만 아들은 그때마다 말끝을 흐리거나 화제를 돌렸습니다. 그 이유를 윤석견은 병 탓이라 여겼지만 이제와 다시 생각하니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을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부부 사이가 소원했다는 것을 윤석견도 어렴풋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양반가에서 부부의 일은 방문을 닫고 나면 남이 알 수 없는 것이라 깊이 묻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것이 이제 그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만약 성우와 옥수 사이에 제대로 된 부부의 인연이 없었다면, 그렇다면 저 아이는 어디서 온 것인가? 의심은 한번 싹을 틔우면 뿌리를 내리는 법입니다. 윤석견은 밤새 그 뿌리가 자라는 것을 느끼며 날이 밝는 것을 기다렸습니다. 창밖에서 새벽닭이 울었습니다. 그 소리가 그날따라 유난히 날카롭게 들렸지요. 날이 밝자마자 윤석견은 사람을 보내 황첨지를 다시 불렀습니다.
황첨지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왔습니다. 두 노인은 사랑채에 마주 앉아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먼저 입을 연 것은 윤석견이었습니다. 황첨지, 자네와 나 사이에 숨길 것이 없는 벗이라 믿네. 어제 그 아이를 보며 무슨 생각을 했는지 솔직하게 말해주게. 황첨지는 찻잔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한참 뒤에야 입을 열었지요. 내가 단언할 수는 없네. 그러나 성우 도령이 살아있을 때 내가 우연히 장터에서 본 것이 하나 있었네. 옥수마님이 막동이라는 보부상과 자주 어울리는 것을 보았네. 한두 번이 아니었어. 물론 사람이 장에서 장사꾼을 만나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니지만 황첨지는 거기서 말을 끊었습니다. 그 뒤의 말은 꺼내지 않았습니다. 꺼낼 필요가 없었지요. 이미 충분했으니까요. 윤석견은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랑채 안에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황첨지는 찻잔을 다시 들어 천천히 마셨고 윤석견은 두 손을 무릎 위에 얹은 채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에서 바람이 마른 나뭇잎을 쓸어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황첨지가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를 하고 나갔습니다. 윤석견은 배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윤석견의 세계가 흔들렸기 때문이지요. 황첨지가 돌아간 뒤 윤석견은 한동안 사랑채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바라보이는 마당에는 하인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그중 돌쇠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돌쇠는 윤석견 집안에서 20년 가까이 일한 하인이었습니다. 고을 이곳저곳을 발품 팔아 심부름하는 것이 주된 일이었던지라 마을 소문이라면 무엇이든 귀신같이 알아오는 재주가 있었지요. 윤석견은 돌쇠를 불러 조용히 분부했습니다. 막동이라는 보부상을 아느냐? 돌쇠는 잠시 눈을 굴리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나리. 여러 고을을 떠돌며 물건을 파는 자이온데 반년쯤 전부터 이 마을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자의 행방을 알아오너라. 조용히. 돌쇠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오래 모신 주인의 낯빛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알아차렸기 때문이지요. 그날 저녁 돌쇠는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사흘이 지나 돌쇠가 돌아왔습니다. 날이 막동이는 이 마을을 떠난 것이 확실합니다. 그러나 그자가 떠나기 직전 동네 안악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있었다 합니다. 윤석견은 말없이 돌쇠를 바라보았습니다. 돌쇠는 목소리를 더 낮추었습니다. 판서댁 며느리와 막동이 수상하다는 소문이 잠깐 돌았다 합니다. 안악들이 장터에서 수군거리는 것을 들은 이가 있었다더군요. 오래 퍼지진 않았습니다만 분명히 있었던 소문이라 합니다. 사랑채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윤석견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돌쇠에게 말했습니다. 막동의 행방을 더 캐보아라. 어느 고을에 있는지 알아내면 즉시 보고하거라. 돌쇠가 나가자 윤석견은 다시 홀로 남았습니다. 창밖에는 어느새 어둠이 내려앉아 있었고 등잔불이 가냘프게 흔들렸습니다. 그 흔들리는 불빛 아래에서 윤석견의 의심은 이제 거의 확신의 모양을 갖춰가고 있었습니다. 옥수는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인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몸종들이 옥수와 눈이 마주치면 조용히 고개를 숙였는데 이제는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밥상을 들고 오는 아이도 방에 놓고 재빨리 나가버렸지요. 사랑채 쪽에서 가끔 들려오던 시아버지의 헛기침 소리도 이제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가장 달라진 것은 시아버지의 눈빛이었습니다. 윤석견은 아이를 볼 때마다 얼굴을 굳혔습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손자라는 이름으로 한 번씩 들여다보았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아이가 있는 방 근처에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 변화가 옥수의 가슴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옥수는 살아남아야 한다는 본능으로 움직였습니다. 산후의 몸이 아직 다 회복되지 않았지만 새벽에 먼저 일어나 마당을 쓸었습니다. 시아버지의 밥상을 직접 정성껏 차렸고 반찬 하나하나에 공을 들였습니다.
몸종들이 빨래를 할 때면 옆에서 함께 손을 담갔고 아이를 업은 채로 안채 이곳저곳을 살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윤석견은 옥수가 차린 밥상을 받으면서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칭찬도 꾸중도 없이 그저 조용히 수저를 들고 내려놓을 뿐이었지요. 그 침묵이 어떤 고함보다도 무겁게 옥수를 짓눌렀습니다. 아이가 옥수의 손가락을 꼭 쥐었습니다. 그 작은 손의 온기에 옥수는 눈물이 날 것 같은 것을 애써 참았습니다. 지금은 울 때가 아니라고 속으로 몇 번이고 되새겼습니다. 열흘쯤 지났을 때 돌쇠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날이 막동이를 찾았습니다. 윤석견은 자리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막동은 두 고을 너머에 있는 관아에 붙잡혀 있었습니다. 행상을 하다가 도둑 혐의를 받아 옥에 갇혔다는 것이었지요. 윤석견은 그날 저녁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돌쇠 하나만 데리고 조용히 길을 떠났습니다. 이튿날 이른 아침에 관아에 도착했습니다. 윤석견은 고을 사또에게 예를 갖추고 막동을 잠시 만나게 해달라고 청했습니다. 이조판서 출신의 노양반이 직접 청을 넣으니 사또도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막동이 포승에 묶인 채 끌려 나왔습니다. 처음 본 막동은 생각보다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험한 일을 해온 탓에 손이 거칠었고 볕에 그을린 얼굴에는 피곤함이 역력했습니다. 윤석견은 그 앞에 조용히 앉아 천천히 말했습니다. 내가 막동이냐? 예. 판서댁 며느리 옥수를 아느냐? 막동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모릅니다. 윤석견은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말없이 막동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노한 빛도 없었고 애원하는 빛도 없었습니다. 그저 모든 것을 이미 알고 있다는 듯한 깊고 무거운 눈빛이었습니다. 막동은 그 눈빛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긴 침묵 끝에 막동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옥수 마님과 몇 차례 정을 통한 것이 사실입니다. 윤석견은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관아 마당에 가을바람이 불었습니다. 낙엽 하나가 마당을 가로질러 날아갔지요. 윤석견은 오랫동안 그 자리에 앉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윤석견은 사흘 동안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밥상이 들어왔다가 그대로 나갔습니다. 몸종이 문 밖에서 여러 번 아뢰었지만 아무 대꾸가 없었지요. 돌쇠는 문 앞을 서성이다 멀리서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방 안에서 윤석견은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분노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밀려오는 것은 수치심이었습니다. 평생 가문의 이름을 지키며 살아온 사람으로서 이 일이 세상에 알려진다면 어떻게 되는가. 이조판서를 지낸 집안에서 과부 며느리가 보부상과 정을 통해 씨앗을 심었다는 소문이 퍼진다면, 그러나 그것보다 더 깊은 곳에 다른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저 아이가 내 핏줄이 아니라면 이 집안은 끝이다. 아들은 이미 없었습니다. 이 집의 대는 오로지 저 아이에게 달려 있었지요. 그런데 그 아이가 남의 씨앗이라면 윤씨 가문의 혈통은 이 대에서 끊어지는 것입니다. 조상의 위패 앞에 무슨 낯으로 서겠습니까? 사흘째 밤 윤석견은 등잔 앞에 앉아 아들의 위패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성우야, 너는 알고 있었느냐? 물음의 답은 없었습니다. 위패는 그저 조용히 제자리에 있을 뿐이었지요. 그 침묵이 어떤 대답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윤석견은 그 순간 처음으로 아들에 대한 미안함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 미안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이내 더 단단하고 차가운 감정이 그 자리를 채웠지요. 결심이었습니다. 사흘 만에 방문이 열렸습니다. 윤석견이 마루로 나왔을 때 마당에 있던 하인들이 일제히 허리를 굽혔습니다. 윤석견의 얼굴에는 이미 결심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눈빛이 차고 단단했으며 입술은 굳게 다물려 있었지요. 안채 쪽에서 아이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석견은 그 소리 방향으로 잠시 시선을 주었다가 이내 고개를 돌렸습니다. 옥수는 이미 알아차렸습니다. 시아버지가 방에서 나오는 그 순간 옥수는 문 사이로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직감했지요. 이분은 알아버렸구나. 무릎 위에 앉힌 아이가 옥수의 손을 잡아당겼지만 옥수는 멍하니 마루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그러나 도망치고 싶은 마음은 없었습니다. 옥수는 아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아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옥수의 손가락을 입으로 가져가며 방긋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 옥수의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오히려 그 눈물이 아이를 더 꽉 안게 만들었지요. 이 아이가 전부입니다. 이 아이만 있으면 됩니다. 어떤 것도 이 아이를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옥수는 그렇게 마음속으로 다짐하며 방 안에 꼿꼿이 앉아 있었습니다. 사랑채와 안채 사이의 마당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그 빈 공간을 가로질러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윤석견이 옥수를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마당이 아니었습니다. 사랑채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옥수는 알았습니다. 공식적인 자리라는 뜻이지요. 옥수는 아이를 몸종에게 맡기고 사랑채 문 앞에 섰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손을 모아 숨겼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윤석견은 정면을 바라보고 앉아 있었습니다. 한참 동안 말이 없었지요. 그 침묵이 길게 늘어지는 동안 방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겨울 문풍지가 바람에 가늘게 울었습니다. 막동이를 만났다. 윤석견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오히려 그 차분함이 더 무서웠지요. 그자가 실토하였다. 옥수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손을 모은 채 무릎 위에 얹고 눈을 바닥에 고정했습니다. 부정하지 않겠다는 것을 몸으로 먼저 말하고 있었습니다. 할 말이 있느냐?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옥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님, 서방님은 혼례 첫날 밤부터 저를 방에 들이지 않으셨습니다.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더 단호하게 들렸지요. 3년 내내 저는 그 집에서 그림자처럼 살았습니다. 밥을 짓고 약을 다리고 마당을 쓸었지만 사람으로 대접받은 날이 없었습니다. 막동은 제게 처음으로 사람 대접을 해준 이였습니다. 그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모르지 않습니다. 그 벌은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나 아버님, 저 혼자만의 잘못이라고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윤석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 말은 해명이 아니었습니다. 따짐이었지요. 며느리가 시아버지 앞에서 아들의 허물을 입에 올린 것이었습니다. 윤석견에게 그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도리의 어김이었습니다. 분노가 치솟았지만 그 분노 아래 어딘가에서 무언가 다른 감정이 삐져나왔습니다. 윤석견은 그것을 애써 눌렀습니다. 나가거라. 그날 밤 윤석견은 혼자 아들의 위패 앞에 앉았습니다. 향을 피우지 않았습니다. 절도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위패를 바라보며 오래도록 말없이 앉아 있었지요. 성우야, 너는 그 여인을 어떻게 대했느냐? 윤석견은 처음으로 그 물음을 자기 자신에게 던졌습니다. 아들 윤성우는 어릴 때부터 병약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들의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성우는 남들이 보지 않을 때 혼자 마당 구석에 쪼그려 앉아 개미를 들여다보는 아이였고 비가 오면 마루에 나와 깃소리를 듣다가 잠이 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과 어울리는 것이 서툴렀고 사람을 가까이 두는 것을 두려워했지요. 그래서 아내를 두고도 곁에 두지 못했을 것입니다. 윤석견은 그것을 알면서도 한 번도 아들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를 잘 대하거라는 말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일은 아들이 알아서 하는 것이라 여겼고 며느리는 시집온 이상 참고 버티는 것이 도리라 생각했습니다. 냉기는 처음부터 이 집에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들어오기 전부터 이 집에는 이미 온기가 없었습니다.
윤석견은 그 사실을 처음으로 마주했습니다. 그렇다고 옥수를 용서할 마음은 없었습니다. 잘못은 잘못이었습니다. 그러나 처음으로 모든 것이 며느리 탓만은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오히려 윤석견을 더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윤석견은 옥수를 다시 불렀습니다. 옥수는 전날과 같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아이를 안고 왔습니다. 몸종에게 맡기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가슴에 안은 채 방 안으로 들어온 것이지요. 그것이 이미 하나의 말이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내려놓지 않겠다는 것. 윤석견은 그 모습을 보고도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두고 나가거라. 낮고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막동의 씨앗이든 아니든 성우의 이름으로 호적에 올렸으니 그 아이는 이 집 자손이다. 그러나 너는 이 집 사람이 아니다. 오늘 중으로 짐을 싸거라. 옥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아버님, 더 할 말 없다. 옥수는 아이를 더 꽉 껴안았습니다. 아이는 옥수의 가슴팍에 얼굴을 묻고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옥수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그 눈물이 아이의 이마 위에 떨어졌지요. 이 아이를 두고는 나갈 수 없습니다. 하인을 시켜 내보내는 일이 없게 스스로 나서거라. 아버님, 제발. 옥수는 몸을 낮추었습니다. 아이를 한쪽 팔로 안은 채 한 손으로 바닥을 짚으며 이마를 방바닥에 가져다 댔습니다. 그 모습을 내려다보던 윤석견의 눈빛이 한순간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문 쪽을 향해 말했습니다. 돌쇠야.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돌쇠가 들어왔습니다. 돌쇠는 바닥에 엎드린 옥수와 눈이 마주쳤지만 이내 고개를 숙였습니다. 방 한쪽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늙은 몸종 하나가 소매로 눈가를 훔쳤습니다. 옥수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시아버지 앞에 섰습니다. 이번에는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가슴에 안고 문 앞에 서서 눈물이 흐르는 얼굴로 윤석견을 바라보았습니다. 판서 어른. 윤석견은 등을 보이고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 벌은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나 저 아이는 제가 낳은 자식입니다. 이 세상에서 저 아이 없이 살 수 있는 힘이 제게는 없습니다. 판서 어른, 제발 아이만은. 윤석견의 등이 미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옥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말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지요. 옥수는 아이의 얼굴을 한번 내려다보았습니다. 아이는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 잠든 얼굴이 너무 평온해서 옥수는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돌쇠가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마님, 나리의 명이십니다. 옥수는 아이의 이마에 입술을 댔습니다. 오래도록 그 자리에 있었지요. 그리고 천천히 아이를 돌쇠 옆에 서 있는 몸종에게 넘겼습니다. 몸종은 눈물을 흘리며 아이를 받았습니다. 옥수는 몸을 돌렸습니다. 마당을 가로질러 걸었습니다. 아무도 부르지 않았고 아무것도 들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맨발이었습니다. 겨울바람이 그녀의 등을 밀었습니다. 살인문이 열렸다가 닫혔습니다. 안채에서 아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울음소리가 담을 넘어 퍼져나갔지만 이미 살인문을 나선 옥수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옥수가 나간 뒤 윤석견의 집안에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오랫동안 끌어온 소송이 해결되었습니다. 이웃 고을 양반과 땅 경계를 놓고 다투던 일이었는데 상대방이 갑작스럽게 자신의 주장을 거두어들였습니다.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결과는 윤석견에게 유리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한양에서 서찰이 날아왔습니다. 오랫동안 연이 끊겼던 조정의 후배가 안부를 전해온 것이었는데 서찰 안에는 조정에서 윤석견의 이름이 다시 거론되고 있다는 소식이 담겨 있었습니다. 자리를 하나 주선해 볼 수 있다는 이야기도 있었지요. 윤석견은 그 모든 것이 불정한 기운을 걷어낸 덕이라고 믿었습니다. 무당의 말이 맞았다고 생각했지요.
저 여인이 이 집안에 들이운 어두운 기운이 거치니 좋은 일이 찾아온다고 그렇게 믿으면 자신이 한 일이 옳은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쫓겨난 옥수가 어디에 있는지를 생각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옥수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친정은 딸이 쫓겨났다는 소문을 듣고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수치스럽다는 이유였지요. 막동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옥수는 고을 이곳저곳을 떠돌다가 결국 두 고을 넘어 주막에 들어갔습니다. 허드렛 일을 해주고 끼니와 잠자리를 얻었습니다. 아이를 두고 온 날 밤마다 옥수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아이의 잠든 얼굴이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이마에 입술을 댔던 그 순간의 온기가 손끝에 남아있는 것 같았지요. 옥수는 그 온기를 지우지 않으려 두 손을 꼭 쥐고 밤을 버텼습니다. 반년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윤석견의 집안에 아이가 크게 알아눕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열이더니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유모가 밤새 곁에 붙어 있었지만 아이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낮에도 울고 밤에도 울었습니다. 아무리 달래도 그 울음이 그치질 않았지요. 의원이 왔다가 고개를 갸웃하며 돌아갔습니다. 몸에 이상은 없습니다. 허나 아이가 무언가를 찾는 듯합니다. 무당을 다시 불렀습니다. 무당은 아이를 한번 보더니 말했습니다. 어미 기운이 끊겼습니다. 아이가 어미를 찾고 있습니다. 그 말에 윤석견은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돌쇠를 불렀습니다. 옥수의 행방을 알아오너라. 돌쇠는 이튿날 저녁에 돌아왔습니다. 두 고을 넘어 주막에서 허드렛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왔지요. 윤석견은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직접 가마에 올랐습니다. 주막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넘어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옥수는 마당에서 물을 길어 나르고 있었습니다. 반년 사이에 얼굴이 많이 여위었고 손이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윤석견을 보는 순간 옥수는 두레박을 내려놓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이가 아프다. 윤석견이 먼저 말했습니다. 그 짧은 말에 옥수의 눈이 순식간에 일렁였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리는 듯 비틀거렸지요. 옥수는 눈물도 닦지 않고 물었습니다. 얼마나 됐습니까? 보름째다. 옥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하늘을 한번 바라보았다가 윤석견에게 말했습니다. 가겠습니다. 용서를 구하지도 조건을 달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그 한마디였지요. 윤석견은 아무 말 없이 가마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용서가 아니었습니다. 필요에 의한 귀환이었지요. 두 사람 모두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옥수가 집에 돌아왔을 때 아이는 안채 깊은 곳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아이가 울음을 멈추었습니다. 옥수는 달려가 아이를 들어 올렸습니다. 아이의 얼굴을 보는 순간 옥수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소리 없이 오래도록 울었습니다. 아이는 옥수의 가슴팍에 얼굴을 묻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밤 아이의 열이 내렸습니다. 옥수는 다시 집에 돌아왔지만 이전과 같은 자리는 아니었습니다. 며느리의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아이의 어미로서의 자리였지요. 윤석견은 옥수를 다시 불러들이면서도 용서한다는 말을 끝내 하지 않았습니다. 옥수도 다시는 자신을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어떤 화해도 없었고 어떤 해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같은 지붕 아래 말없이 살았습니다. 아이는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봄이 오면 마당에서 뛰어다녔고 여름이 오면 개울가에서 첨벙거렸습니다. 가을이 오면 낙엽을 밟으며 웃었고 겨울이 오면 눈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옥수는 그 모든 계절을 아이 곁에서 보냈습니다. 윤석견도 가끔은 마루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눈길은 그 아이를 놓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이가 글을 배우고 말을 배우고 예를 배웠습니다.
윤석견은 손자에게 직접 천자문을 가르쳤습니다. 그것이 용서의 다른 이름이었는지 혹은 단순히 가문의 이름을 이을 아이에 대한 의무였는지 윤석견 자신도 알지 못했지요. 그리고 어느 겨울 윤석견이 눈을 감았습니다. 자리에 누운 지 열흘 만이었습니다. 숨이 가빠지던 마지막 날 밤 그의 곁에는 옥수가 있었습니다. 옥수는 밤새 그 곁을 지켰습니다. 원망도 없었고 눈물도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곁에 앉아 있었지요. 동이틀 무렵 윤석견이 눈을 떴습니다. 희미해지는 눈빛으로 옥수를 바라보다가 무언가 말하려는 듯 입술을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소리는 나오지 않았고 그대로 눈을 감았습니다. 그 옆에 이제 막 상투를 틀기 시작한 손자가 서 있었습니다. 손자는 할아버지의 손을 두 손으로 꼭 쥐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아이의 눈빛이 누구를 닮았는지는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알려하지 않았습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가문의 이름을 지키려 한 노양방과 살아남으려 했던 여인. 두 사람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잘못을 저질렀고 각자의 방식으로 그 대가를 치렀습니다. 윤석견은 끝내 입 밖으로 내뱉지 못한 말을 가슴에 묻고 눈을 감았고 옥수는 아이를 두고 나섰던 그 맨발의 겨울을 평생 발바닥으로 기억하며 살았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고. 그러나 이 이야기는 묻습니다. 씨앗을 뿌린 사람이 하나가 아닐 때 그 수확의 책임은 누가 지는 것이냐고. 냉기는 처음부터 그 집에 있었습니다. 그 냉기를 만든 것은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냉기 속에서 가장 오래, 가장 혼자 떨었던 것은 옥수였지요. 이 이야기는 조선 사회에서 칠거지약이라는 이름으로 여인을 내쫓을 수 있었던 제도를 배경으로 합니다. 그러나 그 제도가 묻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 집안의 냉기가 어디서 왔는가 하는 것이지요. 가문의 이름은 지켜졌지만 그 이름 뒤에 어떤 사람들이 얼마나 떨었는지를 역사는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야다무와 이야기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